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 이어지면서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고 그 여파로 전국 곳곳의 산업 현장에서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값이 오른 영향으로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8.6%나 급등하면서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7차 핵실험이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핵실험을 바라지 않는다고 직접 말하며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오전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파업의 여파로 전국 곳곳의 산업 현장에서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항인 부산신항의 배후 물류단지입니다. 평소 드나드는 화물차로 분주하던 곳이 한가롭기만 합니다. 컨테이너 야적장에는 컨테이너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부산신항으로 옮겨져 해외로 수출할 물품이 발이 묶여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장기화된다 그런다면 아마 물류센터들은 거의 입출고에 대한 물동량이 마비가 돼서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산신항의 부두 야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고 나는 컨테이너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컨테이너 보관 비율인 장치율도 파업 시작 전보다 5% 늘어 75.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레미콘과 시멘트, 자동차 업계 등 산업 현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차의 경우 부품 납품 차량이 오가지 못하면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과 충북 등 시멘트 공장의 출하가 중단되면서 전국 레미콘 공장의 60%가량이 멈췄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멈추면서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도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총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2만 2천여 명 가운데 35% 정도인 7,8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조합원들은 파업 시작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철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운송료 인상입니다. 올해 12월 폐지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유지해 적정 임금을 받고 과로, 과속, 과적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 기름값 상승에 운송료가 크게 올랐다며 운송료의 유가 연동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요소수 폭등이 일어나더라도 이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안전운임제가 보호장치이기 때문에 안전운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파업과 함께 곳곳에서 마찰도 발생해 지난 7월 이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합원 30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개입이 노사관계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바람직했는지 의문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의 적대적인 정책으로 파업이 불거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가 여론을 따라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간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역량과 행정이 축적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야당의 책임 전가를 멈추고 물류 대란을 막을 방법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해 1월 화물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토위 상정을 막은 건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 안전과 화물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로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값이 오른 영향이 컸는데요. 한국은행은 계절적 요인이 있었던 만큼 5월 경상수지는 다시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교역의 최종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경상수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동안 흑자 기조를 유지했지만 지난 4월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어졌던 흑자 기조가 24개월 만에 깨진 겁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의 영향이 컸고 결산법인의 해외 배당 기간이 겹치면서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상품 수입이 원자재를 중심으로 급증함에 따라 상품 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본원 소득 수지가 계절적 배당 요인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상 수지가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 흑자가 1년 전보다 20억 달러 적은 29억 5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수출은 589억 3천만 달러로 반도체, 석유 제품 등의 호조로 11.2% 늘었지만 수입은 559억 8천만 달러로 16.5% 증가했습니다. 특히 원자재 수입 금액이 1년 전보다 37.8%나 늘었습니다. 석탄은 148.2%, 가스 107.3%, 원유는 78.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5월부터는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에 이제 계절적 배당 요인이 5월에는 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월에는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을 의미하는 이른바 3고 현상 속에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마련하기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YTN 박병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의 여파로 국내 주유소의 경유 가격이 한 달 가까이 연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는 가운데 휘발유 가격이 조만간 역대 최고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어제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전날보다 6원쯤 오른 2,055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전날보다 8원가량 오른 2,052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오르는 지금의 추세로 볼 때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2018년 4월 18일 역대 최고가였던 2,062원을 곧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는 재무장관의 지적이 있었죠. 실제로도 41년 만에 최악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8.6%나 급등했는데 특히 휘발유 가격은 5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8.6%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8.3%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은 물론 지난 3월 8.5%를 넘어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3%를 웃돌았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모든 분야에 걸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필품들은 대부분 두 자릿수대로 올라 수십 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주거비는 5.5% 올라 1991년 2월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에너지 가격이 34.6% 급등했는데 특히 휘발유 값은 48.7% 폭등했습니다. 식품 가격도 11.9%나 올라 43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진단한 그대로입니다. We currently face macroeconomic challenges, including unacceptable levels of inflation, as well as the headwinds associated with the disruptions caused by the pandemic's effect on supply chains. 이러한 물가 급등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식량 부족 사태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글로벌 공급망 교란 여파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서 다음 달까지 3연속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고한 미 중앙은행 연준이 9월 이후에도 고강도 통화 긴축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음 달에 다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번 전망치를 내놓은 이후 많은 일들이 빠르게 일어나 세계 성장률 전망치가 다음 달에 다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MF가 다음 달에 전망치를 내릴 경우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하향 조정입니다.
라이스 대변인은 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식품 가격 상승, 예상보다 심각한 중국 경제의 둔화, 선진국들의 금리 인상 등을 꼽았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미국을 비판해온 중국이 이번에는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바라지 않는다고 직접 말한 건데 중국의 이런 압력이 통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조금 더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핵화는 중국의 핵심 목표라면서 새로운 핵실험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겁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때 미국 주도의 안보리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장준 대사는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핵실험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핵실험이 강행될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단하지 말라며 북한에도 압력을 넣었습니다. 장준 대사는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추가 제재에는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제재를 일부 풀고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라면서 북한 편에서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比如缓解在某些领域对朝制裁，停止联合军演等等。 장준 중국 대사는 그러나 핵실험에 대한 최종 결정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나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한계가 있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에 조금 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했지만 이런 설득이 통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싱가포르에서 2년 7개월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와 국방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웨이핑어 중국 국방부장의 요청으로 어제 오후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두 장관은 예정된 40분을 넘겨 70여 분간 회담했으며 이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굉장히 유익하고 양측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일단은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수도 있는 데다 효용성도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박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국제사회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을 사전에 저지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앞선 6차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을 상대로 여행 통제와 광물 거래 제한, 석탄 수출 상한제 등 차츰 수위를 올리며 여러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특히 6차 핵실험 때는 처음으로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유류 수입량까지 제한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는 대북 유류 공급량 상한선을 현행보다 더 줄이는 등의 추가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미사일 관련 추가 제재에서처럼 이번에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이럴 경우 아시아, 유럽의 주요국들의 독자 대북 제재망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북한이 중국 등의 도움으로 기존 제재를 회피해온 데다가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부터 국경을 걸어 잠그며 자발적 고립을 택해 지내온 만큼 추가 제재의 효용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의 거의 다수는 중국 쪽의 카운터파트에서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세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걸 포함해서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2017년처럼 미군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강력한 무력 시위 방안도 거론되지만 실제 북한을 저지하거나 응징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를 지켜보는 국제사회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오는 29일과 30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여러 유럽 나라들과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 한일 정상의 첫 회담이 이뤄질지가 관심인데 물밑으로는 신경전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으로 오는 29일과 30일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집단 안보 체제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는 비회원국이지만 나토 공식 초청에 따라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이자 윤 대통령의 실질적 다자 외교 대비 무대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의 30개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 회의 세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 역할을 확대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다수 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합니다. 역시 비회원국인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나토 회의에 처음으로 오는데 가장 관심은 한일 정상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만날지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당연히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윤 대통령 취임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가 많은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양국 관계가 앞선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과 과거사 문제 등으로 얼어붙은 상황에서 무엇을 의제로 할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미래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한일 간에 그 문제가 저는 원만하게 잘 풀릴 것으로. 하지만 이렇게 갈등 해소에 초점을 두고 낙관하는 발언이 우리의 전략을 노출해 오히려 일본 정부의 속셈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한일 외교당국 사이 물밑 신경전도 벌써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만남이 민감한 의제를 다루는 격식 있는 회담보다는 탐색전을 벌이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의 회담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관방장관은 양국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아사히 신문은 윤 대통령이 조기 정상회담에 의욕적인 반면 일본 측은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려는 태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집권 자민당 간부는 양국 현안에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가운데 만나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정상회담 개최를 견제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전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한일 관계를 양국 정상이 만나 논의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이달 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도출될 정상회의 결과를 둘러싸고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한중 관계의 경색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워싱턴을 방문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을 마친 토니 브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나토가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전략 개념의 핵심은 중국 견제, 기존 러시아 대응에서 한 발 나아가 반중 연대로서 나토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People's Republic of China's rapid militarization, its no-limits friendship with Russia, and efforts to weaken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at is the foundation for peace and security around the world.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 역시 새로운 전략 개념이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Strengthen our deterrence and defense and prepare for an age of increased strategic competition with authoritarian powers like Russia and China. 나토 사무총장은 이어 반중국 대응에서 아시아 국가와의 연대를 강조해 이번 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을 초청한 이유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나토는 앞서 지난해 6월
정상회의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을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대중국 압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로까지 연합전선을 확장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여러 상황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박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언제 한 건지 여러 상황이나 가벌성, 도덕성 같은 것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력을 옹호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리가 없고 여러 면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환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감쌌고 이는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과 원칙을 소명으로 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한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언제까지 부실 인사검증을 부정할 생각이냐면서 이제라도 무자격 후보자들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만취 음주운전에 대해 시기와 당시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YTN 취재진이 과거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봤더니 비슷한 만취 운전에도 벌금형이 선고됐고 선고유예 등으로 사실상 처벌을 면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YTN 취재진이 박순애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한 2001년부터 10년 동안의 음주운전 판결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2001년 서울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50cm를 운전한 4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박 후보자보다 다소 낮은 0.218%였는데 술에 취한 채 조금이라도 운전했다면 운전한 거리에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기간 언론 보도에서 박 후보자처럼 음주운전을 했지만 법원에서 선고가 유예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믿기 어려운 경우였거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언어장애를 앓는 농부였다는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박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2001년도 음주교통사고 피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해 음주교통사고는 2만 4천여 건 발생해 숨진 사람만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음주운전자 명단 공개라는 초강수까지 검토를 지시하며 음주운전 폐해를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자기 생명만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희생시키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추호도 가차 없이 엄중 처벌을 해서 그래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이름을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개해가지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 역시 20년 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과 달랐지만 박 후보자 같은 선고유예는 이례적이란 반응입니다. 0.251 정도면 사람이 기억을 못할 거예요, 대부분. 일단 선고유예를 하려면 뭐 급박한 위난을 뭐 어떤 피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생명을 구하기 위하거나. 박순애 후보자 본인이 이례적인 선고유예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는 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공공기관 채용에 혼자 지원해서 합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워터웨이 플러스가 운영하는 한강문화관에 지난 2019년 기간제 근로자 합격 현황을 살펴본 결과 김 후보자의 딸이 혼자 지원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의 딸이 합격한 전형은 따로 채용 공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김포 고용센터 내부 데이터에 지난 2019년 5월 15일 채용 공고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고 후보자는 딸의 취업 활동에 어떠한 관여도 안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이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운영진들이 조 전 장관에게는 모두 1,000만 원, 딸과 아들에게는 각각 3천만 원과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의 갈등으로 내홍을 빚은 국민의힘에서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의원 모임 발족을 앞두고 개파 논쟁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는데 모임을 주도한 의원들도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가칭 민들레라는 공부 모임을 준비 중입니다. 4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내 친윤 그룹이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개파로 비춰줄 수 있거나 또 다른 그런 당적 협의체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모임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 원내대표가 당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앞장서 막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자 역시 윤핵관 가운데서도 핵심이자 민들레 모임 참여자인 장제원 의원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당 분열이나 사조직이라는 딱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들레 모임 운영진도 특정인 중심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세력 규합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조직이 아니라는 장제원 의원의 해명에 이준석 대표가 다시 가세하며 종일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공조직이라고 하는 건 이미 구성돼 있거든요. 그럼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은 사조직이죠. 대통령님께 뭐 그런 당내 자잘한 사조직에 대한 이야기 정도를 꺼낼 정도로 그렇게 뭐 심각한 자리가 아니었다. 윤핵관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석 의원과 갈등을 빚은 이준석 대표까지 논란에 뛰어들며 국민의힘은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친박과 비박, 문재인 정부 당시 친문과 비문 등 개파 논란은 항상 정권 때마다 불거졌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승리로 이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선의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혁신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원인 분석은 물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준비까지 산적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 이후 진퇴양난에 빠져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한 새 리더십은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 비대위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당연직인 박홍근 원내대표 등 6명이 비대위원으로 확정됐고 여성과 청년목 비대위원도 조만간 추가됩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대표성 또 그동안의 어떤 중립성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춘 이제 비대위원들이만큼 당의 여러 가지 갈등을 잘 조정하고 또 해소하는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 보여지고요. 오는 8월까지가 임기인 우상호 위원장은 먼저 지난 선거 패배 요인을 분석하고 쇄신 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특히 전당대회에서의 당원 투표 비중이나 재선 의원들이 주장한 통합형 집단 지도체제에 대해서도 당내 이견을 좁혀야 하는 상황. 무엇보다 이재명 책임론과 당권을 둘러싼 개파 갈등이 발등에 불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정당에서 말하는 책임 정치라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당 상황에서 우리 당을 바꿀 수 있는 혁신하고 쇄신하는 그 모습을 확실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중립적 인사로 꼽히는 우상호 위원장은 건강한 토론의 장으로 갈등을 끌어내 당내 화합과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한 토론의 장을 많이 만들되 계파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제가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지금 또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3연속 선거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거대 야당 민주당이 새 깃발을 들고 출항했지만 내부 갈등을 뚫고 새 리더십 안착에 성공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양한 코로나19 외래 진료기관을 호흡기 환자 치료센터로 통합하고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외래 진료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후유증, 이른바 롱코비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겠다며 10,000명 규모의 대규모 조사로 코로나19 후유증의 원인과 증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후유증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새 환자 8,098명이 나왔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 수치보다 815명 적습니다. 금요일 같은 시간대 집계 기준 환자가 10,000명 미만을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21일 이후 20주 만입니다. 네, 지난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됐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한국에 와보고 싶었다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속속 입국하면서 공항이나 주요 관광지는 활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여행짐을 한가득 챙긴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 입국 게이트로 줄지어 들어옵니다. 지도를 보면서 어디부터 여행할지 고민하는 설레는 모습의 외국인 관광객들. 환전까지 마친 뒤 부푼 마음을 안고 한국에서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A few other like touristy places that we want to go to. The DMZ, I'd like to go there. Just, it's got a lot of historical value to that place. So. 지난 3월 백신 접종자의 입국 시 격리 지침이 사라지고 미접종자 입국까지 자유로워지면서 해외 입국자 숫자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간 격리 때문에 미뤄왔던 가족과의 만남을 위해 입국하거나 Visited Korea to visit my mom. Yes, it's been almost 2.5 years since I couldn't see her because of COVID, so I really wanted to come back and see her again. 코로나 기간 세계로 뻗어나간 K 컨텐츠를 보고 한국 방문의 꿈을 키운 외국인들로 공항은 활기를 띱니다. A lot of that, the culture of the cinema and the series I watched a little bit. Korea has a lot of power in that kind of art, and that can be a good thing to people who want to go here. 늘어난 외국인들의 발걸음은 이곳 경복궁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복을 차려입고 고궁 곳곳을 도는 해외 관광객도 곳곳에서 볼 수 있고. History, love history. And she said we gotta play the part, so we're playing the part. I like black for one, and they said, "Oh, that's king or whatever." So I'm like, "Okay, it's good to be the king." But 인사동이나 홍대를 비롯한 번화가를 찾는 외국 사람도 예전보다 부쩍 늘었습니다. I came before last time, then I enjoyed myself, so I didn't mind coming again after coronavirus. It's one of the places I wanted to visit after COVID. Yeah. 상인들도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외국인 손님들이 반갑습니다. 6월 달 들어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다섯에서 미국도 오고 동남아도 오고 외국 관광객이 오니까 우리는 반갑죠. 반갑고 희망이 있고 뭐 더 오길 바라죠. 2년여 만에 비행 가능 시간 제한도 풀리면서 하늘길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계인과 함께하는 예전의 모습이 다시 돌아올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미국행 항공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부터 비행기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이 방침을 시행한 뒤 90일마다 상황을 재평가해 검사 요건 해제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은 용의자 A씨가 휘발유를 담은 유리용기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가 흉기와 휘발유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밝혀낼 계획입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화재 흔적이 그대로 남은 건물 내부는 처참했습니다. 바닥은 검게 그을렸고 천장은 무너질 듯 매달려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2층의 외벽은 대부분 불타 형체를 알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경찰은 2차례 합동 감식 결과 방화 용의자 A씨가 휘발유에 불을 붙여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밝혀냈습니다. 현장 1차 감식에서 각 포인트 장소별로 유류물 채취를 해서 감정 의뢰를 하니까 거기에서 휘발유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낸 화인은 휘발유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불이 시작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휘발유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유리용기 3점과 휘발유가 묻은 수건 등을 수거해 성분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또 등산용으로 보이는 길이 11cm의 흉기 한 점을 찾았습니다. 앞서 숨진 피해자 가운데 변호사와 사무장의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범행 당시 CCTV를 통해 A씨가 흰색 천으로 덮은 물체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만큼 A씨는 흉기와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A씨가 흉기와 휘발유를 어떻게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는지 밝혀낼 계획입니다. 부검은 사인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 거고 7구에 대해서 다 부검은 완료되었고 살았으면 그런 걸 명확히 밝혀서 해야 되는데 조사를 통해서 용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밝히는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사무실 직원은 모두 10명인데 이 중 6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탈출한 직원과 변호사 등 나머지 4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민사소송에 패소한 데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 A씨가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변호사와 직원 5명, A씨 등 모두 7명이 숨졌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10억 원대 횡령 의혹을 받는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노조비를 현금으로 빼쓰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상여금을 지급했다가 가족계좌로 돌려받는 식으로 모두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 4명에게 노조비로 수백만 원씩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루나와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암호화폐 1조 5천억 원어치가 개인 투자자들 모르게 발행됐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관련 사실은 개발자인 권도형 대표와 이른바 큰손으로 불리는 일부 기관 투자자들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 출시를 앞두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공개한 백서입니다. 투자자 모집을 위해 발행한 일종의 안내서 격인데 루나와 테라 생태계의 작동 원리 같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백서에는 없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루나와 맞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코인 10억 개, 1조 5,600억 원어치가 사전 발행됐다는 내용입니다. 제보를 받았어요. 이런 게 있다던데 들었는데 제가 들었을 땐 좀 심각해서 간접적으로 프리마이닝 한 사실이 있냐라고 해서 확인을 권도영 씨한테 직접 이때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고 루나 보유량은 의결권과 직결돼 있습니다. 권도영 대표가 사전 발행한 코인을 루나로 바꿔 보유량을 늘리면 그만큼 코인 운영에 대한 장악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조 5,600억 원어치 투표권이 생긴 거예요, 얘네한테. 테라폼랩스라는 개발사에. 어디에 뭘 투자하자, 개발자한테 뭐 돈을 얼마 주자, 이런 것들이 다 투표로 정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투표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거죠. 개입이나 장악 없는 이른바 탈중앙을 기치로 초기 투자자를 모집한 루나코인.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미공개 코인의 존재를 모르고 투자한 사이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권 대표로부터 코인 발행 사실을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착오에 빠뜨리고 그 사람의 처분행위를 유발해서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실제 발행량이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알려졌다라고 하면은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속인 셈이 되는 거죠. 루나 폭락 사태를 1호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이 같은 사실을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습니다. 불가능한 연 20% 고이율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는 피해자들의 고소 내용 이외에 루나 발행 과정에서도 사기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또 권 대표가 사전 발행된 코인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물류 운송 차질이 계속되며 산업 현장 곳곳에서도 생산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경우 컨테이너 보관 비율인 장치율이 파업이 이어지면서 증가해 75.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6m 컨테이너 기준으로 6,300여 개로 지난해 5월과 비교해 30% 수준입니다. 울산 현대차의 경우 납품 차량이 오가지 못하면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강원과 충북 지역 시멘트 공장도 제품을 생산하지만 출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 대응을 비판하자 일방적으로 화물연대 편들기를 하며 새 정부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정부는 늑장 대응을 한 적이 없고 겨우 한 달도 안 된 정부가 어떻게 늑장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은 안전운임 일몰제 전면 폐지인데 민주당은 올해 초에는 손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야당의 책임 전가를 멈추고 물류 대란을 막을 방법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해 1월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토위 상정을 막은 건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 안전과 화물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로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교역 환경이 나빠지면서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8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0년 4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네, 요즘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치솟다 보니 식당에서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부담스럽죠. 아예 도시락을 사 먹거나 직접 챙기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편의점 매출은 오르고 있는 반면 주요 식당가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달라진 직장인들의 점심 풍경을 정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직장인 윤주만 씨는 요즘 점심시간에도 식당 찾지 않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밥 한 끼에 10,000원 정도는 써야 하다 보니 부담이 커 저렴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기 시작한 겁니다. 밥 먹고 커피 마시면 보통 15,000원에서 2만 원 훌쩍 넘어가는데 도시락을 찾게 되고 뭐 편의점에서 간단히 해결하게 되고 주 1회에서 2회 정도는 찾게 되는 것 같고. 사무실 밀집 지역에 자리 잡은 편의점들도 매일 간편식 매대를 채우느라 직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최근 저렴한 도시락이나 즉석 식품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면서 아침에 매대를 가득 채워도 점심시간대가 되면 또 금방 텅 비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이곳 편의점은 지난달 도시락 매출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50%가량 증가했고 다른 편의점들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쯤 되면 저희가 시식대가 따로 있는데 시식대가 진짜 손님이 오셔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실 만큼 도시락 말고도 여기 이제 여성분들께서 샐러드류 구매가 좀 높고 최근에는 이제 김밥 같은 거. 반면 주요 식당가들은 날이 갈수록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재료값도 계속 오르다 보니 손님이 줄어들 각오까지 하며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메뉴판 가격을 바꿔도 부쩍 오른 식자재 값을 떼고 나면 수익률은 오히려 예전만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워낙 그 물가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 수 없이 몇 년 만에 1,000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고객은 이제 민감하잖아요. 정성 들여 사고 있죠. 연일 치솟는 물가가 직장인들의 점심 풍속도까지 바꿔놓은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길었던 코로나19 시기에 이어 또 한 번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잔뜩 움츠러들면서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이 12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1% 하락했습니다. 벌써 5주 연속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과 지방 역시 최근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서울도 약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강남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도 강남 아파트는 꾸준히 몸값을 높여왔는데요. 이번 주엔 강남구가 12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추세인 반면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가능성 등으로 매수 심리는 위축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매수 심리는 냉각된 상태고 거래가 상당히 부진한데요. 여름 비수기로 이어지면서 거래 부진이 이어진다면 서울 수도권에서 가격 약세를 보이는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경매 시장도 싸늘합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감정 가격과 비교한 낙찰 가격을 말하는 낙찰가율은 94.3%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낙찰률도 하락했는데 특히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한 달 전보다 20%포인트 가깝게 급락하면서 6년여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길어지는 고물가 통제를 위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만큼 부동산 시장에 불어온 찬바람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년 전보다 8.6%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8.3%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은 물론 지난 3월 8.5%를 넘어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3%를 웃돌았습니다. 또 지난 4월과 비교해서도 1% 급등해 시장 전망치 0.7%를 넘어섰습니다. 러시아발 에너지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에서 난방이 본격화하는 가을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서방이 백기를 들 것으로 자신하고 있지만 러시아 역시 물가 폭등으로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를 강력한 무기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국 화폐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는다며 덴마크 등 6개 나라의 가스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미국과 EU가 대러시아 제재를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EU의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액은 1년 전보다 2배가량 더 늘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이 틈을 타 러시아에서 많은 석유를 헐값에 사들이며 러시아는 전쟁 이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본격적인 난방 시즌인 가을이 오면 서방이 백기를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У нас есть достаточно покупателей наших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и мы будем с ними работать. 하지만 러시아도 경제 제재로 고통받는 러시아 시민이 늘어나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무려 20%를 넘었습니다. Шучу, потому что инфляция очень жестоко идет. В связи с вот этими падениями, под котировками этих валюты.
прыгает.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아직 문제가 크게 표출되지 않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So therefore, so long as the situation that leads to sanctions maintains, then the worse the economy will get and the greater will be the negative impact on ordinary Russian people. 에너지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며 평화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강제 병합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우크라이나는 절대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박 후보자를 누가 추천한 거냐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암담한 인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논란이 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음주운전도 뭐 언제 한 거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가벌성이라든가 뭐 도덕성 같은 거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 뭐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곧장 윤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옹호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당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게 거친 공세를 쏟아냈던 만큼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고 민주당도 한껏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뽑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중대범죄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내 사람 감싸기식 관대한 인식이 국민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평생 법을 집행해온 윤 대통령이 음주운전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리 없다면서 후보자 본인이 사과하고 있고 국정과제를 이행할 역량이 있는 만큼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추천을 한 게 누군지 모르겠다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박순애 후보자는 안철수계 인물로 알려진 만큼 안 의원을 겨냥한 거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 대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무슨 뭐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다만 이제 추천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좀 숙고하실 때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어제부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지나며 임명 강행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순애 후보자뿐 아니라 김승희 후보자까지 의혹은 줄줄이 쌓여가는데 여야는 여전히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연의 검증 역할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취임 후 첫 오찬 회동을 하며 당정이 한 몸처럼 움직이자고 당부했습니다. 민감한 정치 현안은 다루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은 여당 수장이 아니라는 말로 당 갈등 상황과 선을 그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에 초청한 윤석열 대통령은 환한 얼굴로 일일이 반갑게 악수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저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 만나는 거거든요. 취임 꼭 한 달 만에 성사된 여당 지도부와의 첫 번째 공식 회동.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뒤 전날 귀국한 이준석 대표와 현지 상황을 공유하며 대화 물꼬를 틔웠습니다. 국내외적인 뭐 법적인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빨리 결론이 났으면 레터도 좀 보내고 우리 대표님 또 특사로 가시면 더 게 많은데. 낮 1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갈비찜과 생선, 미역국을 곁들인 도시락 회동에서 민감한 정치 현안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큰일을 치른 당에 감사함을 표시하는 자리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한 달째이자 이준석 대표 취임 1주년이라 더욱 뜻깊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자고 당부했습니다. 또 청와대 관저에서 식사한 적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알았는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걸 알아서 바로 이전을 추진했다고 설명했고,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좋은 구중궁궐에 살았으면 부인께 더 존경받았을 거라고 농담을 던져 큰 웃음이 터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폭넓은 주제를 다만 하지만 현안에 민감한 소재들은 잘 나오지 않은 대통령께서 이 당과의 친밀도를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불협화음과 친윤 의원을 중심으로 한 공부 모임 이른바 민들레 설립 등 여당 내 갈등이 점입가경이지만 윤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했고 앞서 출근길엔 이런 말로 일정 부분 거리를 뒀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야당의 영수회담 제의 때 대통령실이 영수라는 표현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지난 시대의 용어라고 일축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당 지도부로 첫 발을 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원구성이 되면 의장단부터 야당 지도부, 여야 중진 등을 자연스럽게 만날 거라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 등 이른바 친윤그룹 의원들이 주축이 된 여당 내 의원 모임에 대해 개파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아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의 모임을 바깥에서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하며 오해를 살 수 있는 모임은 지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당의 위기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찾아 열심히 노력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위원장은 또 자신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한 주요 고려 사항이 다양한 계파와 충분히 대화가 될 사람이라는 면이었고 앞으로 계파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 현저히 줄어들 거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원하지 않는다며 북미 양측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주인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으며 이번에 핵실험을 원하지 않는다는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북한의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 세계 40개 국방안보 수장들이 모이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2년여 만에 열렸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평가 속에 오늘은 한미일 국방장관이 만나서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샹그릴라 대화 개막을 앞두고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은 1시간 15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애초 40분 정도로 예정돼 있었는데 20여 분 더 길어진 겁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회담장을 빠져나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유익하고 양측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우리로서는 사드 기지 정상화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관심이었는데 웨이펑어 국방부장은 즉답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도 추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을지 주목됩니다. 한중 국방장관이 만난 건 2019년 11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이 장관은 한국과 중국의 대북 공조 필요성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웨이펑어 부장은 양국이 이해를 공유하는 만큼 함께 협조해 나갈 것을 희망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을 추진하기로 하고 양국 국방부와 각국 간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한미 양자회담, 한미일 3자 회담이 잇따라 열립니다.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를 다지고 가시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발표하면서 한일 두 정상이 첫 만남을 가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다루게 될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일본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오는 26일 독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일정을 마친 뒤 스페인으로 건너가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될 경우 한일 두 정상은 같은 회의석상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日韓首脳会談については何ら決まっていません。いずれにせよ日本政府としては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べく日本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き韓国側と緊密に意思疎通を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아사히 신문은 윤 대통령은 조기에 정상회담을 갖는 것에 의욕적이지만 일본 측은 정치적 부담이 있어 신중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강제동원과 위안부 등 핵심 현안에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데 만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집권 자민당 간부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민당 내 강경파들은 최근 한국의 독도 해양 조사를 놓고 일본 정부도 대항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내 소수 파벌 출신인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런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앞세우며 한미일 공조를 강조해온 만큼 만나지 않을 명분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에 이어 이달 중순 일본을 찾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리에서 산적한 현안에 대해 어디까지 이견을 좁힐 것인지가 한일 정상회담의 시기와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뒤 끼니를 거르거나 혼자 밥 먹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장기간 이어지면 영양 결핍뿐 아니라 비만을 부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일상을 바꾼 코로나19 대유행은 식습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유행 직전과 직후의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분석했더니 식사를 걸렀다고 답한 비율이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아침과 점심, 저녁 식사 모두 증가했습니다. 특히 점심 결식률은 2019년까지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20년에 유독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줄고 재택근무나 원격 수업이 늘면서 식습관을 불규칙하게 만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족이나 친지 없이 혼자 식사하는 이른바 혼밥을 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아침과 점심, 저녁 식사 모두 혼밥하는 비중이 커졌는데 학생들의 단체 급식이나 직장 동료와의 식사와 회식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혼자 식사할 때 라면이나 빵 같은 간단한 음식을 주로 먹으면 단백질과 칼슘, 철분 등의 필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 끼니를 거르는 등 불규칙한 식습관은 오히려 비만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야간에 간식이나 야식을 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체중이 줄기보다는 오히려 비만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상적인 영양 균형을 맞춘 식사를 하는 빈도가 줄다 보니까 영양 결핍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혼밥 같은 식습관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속적인 식습관 변화는 건강 상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감염병 유행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영양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어제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소상공인에게 부담된다는 이유로 6개월 유예됐습니다. 환경단체는 더는 미뤄선 안 되는 환경정책이 여론에 떠밀러 유예됐다고 비판했고 지금이라도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보증금제 부담을 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피 일회용 컵이 길거리에 가득 쌓였습니다. 성인 여성 여러 명의 키만큼 쌓아 올려도 남을 정도입니다. 길거리에 놓인 일회용 컵은 모두 6천여 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2주 동안 길거리에서 모은 겁니다. 저도 솔직히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저도 쓰게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지금 앞에서 이 컵 산을 보니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이날은 애초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6개월 유예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받고 반납 때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한 이 제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부담을 지운다는 여론을 고려했습니다. 현재 구조로 보면 스티커를 구매하고 그걸 붙이고 이런 부분도 부담이 되고, 회수해가 돈을 돌려주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고, 돈을 돌려주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한 해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28억 개. 보증금제 비용을 가맹점이 아닌 본사 차원에서 부담하면 보증금제를 당장 시행할 수 있다는 게 환경단체와 일부 가맹점주들의 입장입니다.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일회용품을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수익 구조를 끊어내고 본사의 사회적 책임을 일부 지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라벨을 구매하고 라벨을 부착하고 하는 업무 자체는 본사가 부담을 해주는 것이, 프랜차이즈 본사는 컵을 가맹점에게 팔고 가맹점이 또 라벨을 별도로 구매하는 방식은 업무 추진 측면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음료 한 잔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19원 정도.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보증금제 시행은 6개월 뒤에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멸종위기종 삭과, 수달, 담비는 유해동물을 잡아먹는 등 우리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종으로 분류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 동물들이 사람들의 부주의와 무관심 속에 도로에서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민대홍 PD의 보도입니다. 지리산 수도암의 한 저수지. 살기, 개구리를 잡으려다 놓치고 입맛만 다십니다. 같은 장소에 담비도 여러 마리가 지나가고 밤에는 수달도 관찰됩니다. 모두 지리산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입니다. 여기는 수달, 삭, 담비가 모두 발견된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근처를 보면 이렇게 멸종위기종 동물들의 배설물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달이 개구리를 먹고 배설한 것을 이런 뼈 조각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 삭 배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 설치류에 그런 털들이 쭉 뭉쳐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수달과 삭, 담비는 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지키는 핵심 종으로서도 가치가 큽니다. 수달은 베스나 황소개구리 같은 생태교란종을 가리지 않고 잡아먹고, 사익은 유해 야생동물인 소형 설치류와 뉴트리아를 주로 사냥합니다. 또 담비 역시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청설모나 고라니, 멧돼지의 새끼까지 먹이로 삼습니다. 우리의 생태계를 위해 꼭 필요한 동물들인데 이들은 정작 우리의 부주의와 무관심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로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는 로드킬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고흥과 군산을 연결하는 27번 국도입니다. 이 근방에서만 지난해와 올해 모두 8마리의 살기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산에서 먹이를 찾아 하천으로 이동하려면 이 도로를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로뿐 아니라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피해는 훨씬 늘어납니다. 지난 2019년엔 239마리, 2020년엔 196마리의 살기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멸종위기종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같은 기간 수달은 149마리가 로드킬을 당했고, 산속 깊은 곳에 서식하는 담비도 18마리가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공식 집계되지 않는 수까지 더하면 피해 동물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문제는 도로의 생태 통로 등 이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 실제 앞서 언급한 27번 국도의 문제 구간도 생태 통로는커녕 유도 울타리나 야생동물 보호 표지판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로드킬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가보면은 대부분 그 유도울타리나 뭐 주의 표지판, 생태통로 등의 저감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사고 다발 구역 정보를 모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등 현실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민대용입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에 돌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발사 전날 우주센터에 제법 강한 비가 내릴 것이란 예보가 나온 건데요. 누리호 이송과 기립 과정에 문제가 생길 정도라면 발사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사 예정일 하루 전날 누리호는 조립동에서 나와 발사대로 이동합니다. 무진동 차량에 수평으로 눕혀진 상태로 옮겨지는데 고불고불하고 경사가 심한 도로를 거쳐야 합니다. 나로호와 누리호 1차 발사까지 맑은 날씨여서 이송에 문제가 없었지만 2차 발사에 돌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송일에 비가 예보된 겁니다. 약한 비는 상관없지만 폭우가 내리면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고 전기와 연료 공급선 연결에도 어려움이 커집니다. 이송에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비가 계속 온다거나 아니면 노면이 젖어 있거나 하면은 실제로 그 이송 차량이 비탈길을 잘 못 올라가고 미끄러질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비가 오는 상황이라면은 여러 가지 그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사 당일에 내리는 비는 누리호 비행에 지장을 주지 못합니다. 비보다는 오히려 강풍과 낙뢰가 장애물입니다. 바람이 평균 풍속 초속 15m,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1m가 넘으면 발사가 중지되고 비행 경로상에 번개, 방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발사체 이륙부터 위성이 궤도 진입 후 1주기 도는 동안 유인 우주선으로부터 최소 200km 떨어져야 합니다. 확률은 낮지만 태양 흑점 폭발과 같은 우주 물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주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 발사가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발사 당일 날씨와 주변 우주 환경은 발사에 지장이 없는 상황. 과기부와 항우연은 오는 13일 저녁 비행시험위원회를 열어 기술적인 상황과 날씨 조건을 검토한 뒤 발사 일정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방탄소년단 BTS가 9년 동안의 활동을 집대성한 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신곡 Yet to Come에는 세계적인 스타로 부상한 멤버들의 심경을 담담하게 담아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신곡 Yet to Come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BTS는 차분한 목소리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심정을 가사에 담아냈습니다. 또 최고의 순간은 아직이라며 우리답게 나아가자는 다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직 않았다라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의 멜로디라서 팬분들이 이제 들어주시기 굉장히 편하게 듣기 좋은 곡이 아닌가. BTS의 새 앨범에는 Yet to Come을 포함해 달려라 방탄, 모 유스까지 신곡 3곡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역대 타이틀곡과 미발매곡, 솔로곡까지 45곡을 더 담았습니다. 지난 9년 동안의 활동을 집대성한 겁니다. 방탄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약간 연대기적인 그런 앨범이고요. 방탄소년단의 그동안의 역사와 또 앞으로의 진심, 아미들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특별한 앨범이고 11개월 만에 BTS 앨범 발매, 음반 매장은 일찌감치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너무 고맙죠. 매번 앨범마다 간단하게만 담겨 있었는데 9년이 전부 다 담겨 있으니까 더 뜻깊고 더 고마운 것 같아요. And I've been a fan for 9 years since debut, so it's nice to hear the old music and new music. Run with 달려 방탄. 네, 너무 좋아요.
BTS는 데뷔일인 오는 1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곡 무대를 처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2년여 만에 국내 음악방송에도 출연해 팬들과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BTS의 새 앨범 프루프가 발매 첫날인 어제 145만 장 팔렸습니다. 한터 차트 기준으로 콤팩트 에디션은 80만 6천 장, 스탠다드 에디션은 64만 2천 장 팔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부터 음반 발매를 시작해 반나절 만에 100만 장이 넘게 팔린 겁니다. 이와 함께 신곡 Yet to Come은 공개되자마자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톱 100 차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김민규가 KPGA 선수권 대회 2라운드에서 6언더파를 쳐 중간 합계 10언더파로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2020년 코리안 투어에 데뷔한 김민규는 아직 우승이 없지만 최근 우리금융 챔피언십과 SK텔레콤 오픈에서 공동 3위를 차지하며 우승권에 근접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군 제대 후 복귀한 황중곤도 이틀 연속 보기 프리 플레이로 김민규와 함께 공동 선두에 올라 개인 통산 3승 달성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네, 오늘도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9도로 선선한데요. 낮에는 31도까지 올라서 한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나기만 아니라면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제주도는 아침 9시까지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춘천이 16.9도, 대구가 19도, 부산도 19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1도, 대전이 30도, 광주도 30도까지 오르겠고 영동 지방은 강릉이 22도로 비교적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방 안에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Ну вот у нас столики, там столики показывал. Спим вот здесь прямо. Ну, конечно, не то, что дома. Душу там под мостом есть речка, туда ходим купаться. Ну, душа нет, тут даже в речке купаемся. Не, ну я говорю, что вместо душа у нас есть. Конечно, хотелось бы и дома так покупаться, и под душем, все, ну. Дома хорошо. Так же само, как у вас скауты в лесах. Скауты, а? Да. Вот то и мы так же само. Что-то новое придумываем. Умывальнички там разные с бутылок. Вот это ж тоже все такие. Спальнички тоже вот такие небольшие.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